전자출력 번호, 아이고야, 전자출력 번호 9301입니다. 9301. 네, 좀 늦게 들어온 학생은 9301을 입력하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 16, 17장 파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 전까지 배웠던 물질, 입자가 그대로 움직이는 운동과는 다르게 물질을 4개체로 해서 공간상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운동을 우리가 파동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일명 웨이브가 있는 거죠. 이 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웨이브, 파라는 형태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매질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파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동,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파동, 운동, 방정식의 특징은 바로 x, y, t 요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거예요. 시간이 0일 때 우리는 펄스의 모양에 대한 함수를 알고 있어요. 네, x에 대항하는 y값이 뭔지 이렇게 fx라는 함수를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y값은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간이 0일 때의 함수를 보기 때문에 x를 다시 시간이 0일 때의 위치로 백을 시켜주고 거기서 y값을 찾는다고 했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펄스의 경우에는 x-vt를 넣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x 플러스 vt를 넣어서 원점,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의 x에 해당하는 y값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펄스는 바로 사인파예요. 그쵸? 사인파. 이 사인파의 각각의 정의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과제도 다 이 정의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가장 볼록한 데를 마루, 가장 아래로 볼록한 데 가장 최저점을 골, 그리고 마디와 마디 사이, 골과 골 사이가 한 파장이죠. 네, 그 마디가 나타났다가 다시 마디가 나타나는데 이 x의 길이, 그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진폭은 0에서부터 y의 최대값이 어디냐,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최대값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죠. 주기는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네, 한 파장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진동수는 그럼 단위 시간당 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즉, 주기분의 1이에요. 주기분의 1. 그리고 단위는 헤르츠를 쓴다. 이 정의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동, 운동, 방정식, 특히 사인파의 경우를 보자면은, 사인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인 모양이죠. 네, 시간이 0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a sin 스몰 ax라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요. 스몰 a가 뭐냐? 바로 람다분의 2파이죠. 람다분의 2파이. 그리고 우리가 람다분의 2파이는 타수 k. 그리고 t분의 2파이는 각 진동수 오메가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수는 람다분의 2파이, 각 진동수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또는 t분의 1이 진동수니까 2파이 f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수와 각 진동수를 정의하고 식을 다시 대입해 보면은 y는 a sin kx 오메가 t 라는 우리가 파동 운동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때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는 한 파장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눠주면 되니까 t분의 람다죠. t분의 람다 또는 t분의 1이 진동수니까 람다 f 또는 이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은 k분의 오메가로도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볼게요. 지난 인터넷과제 문제였어요. 어부가 파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있었죠. 자, 파도라고 하는 거 바로 대표적인 파동의 운동이에요. 파도를 보면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움직이는 이때 걸린 시간이 바로 0.2초였대요. 시간. 자, 그리고 높낮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낮이겠죠. 네, 0.6이었대요. 그리고 마루가 D미터 간격 떨어져 있었대요. 자, 여기가 뭐예요? 아까 정의에 얘가 뭐예요? 그 꼭대기? 마루죠. 맞아요. 여기 꼭대기가 마루죠. 예, 마루. 가장 밑에는 골이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의 간격 이 거리가 지금 D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파동의 이동 속도를 구하래요. 자, 속도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속도로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는 D예요. 그쵸? D. 그리고 그동안 걸린 시간은 마루에서부터 골까지가 0.2초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골에서 마루까지 다시 갈 때 또 0.2초가 걸리겠죠. 따라서 마루와 마루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0.4초겠죠. 따라서 0.4분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D를 해주는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답이에요. 자, 도플러 효과.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와요,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음원이 움직일 때랑 관측자가 움직일 때를 각각 따로 생각을 해주죠. 첫 번째, 관측자가 움직일 때는 이 음원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 파장은 일정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달라지죠. 음속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가 달라진다. 소리의 세기가 달라진다. 이때 다가갈 때 관측자가 듣는 주파수는 원래 음속 플러스 관측자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진동수가 증가한다고 했죠? 반면에 멀어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이면 돼요. 두 번째, 음원이 움직일 때, 이때는 음속은 일정한데 파장이 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는 원래 음속에서 음원이 움직이는 속도를 빼주고 분의 음속만큼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음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돼요. 따라서 관측자와 음원이 동시에 움직일 때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는 음속에서 음원이 움직이는 거, 이때 음원 다가오는 거예요. 빼주고, 그 다음에 관측자도 다가올 때 이렇게 위에다가 더해주고, 그만큼의 진동수의 변화가 생긴다. 꼭 암기하세요. 자, 이게 12주차 문제 2번입니다. 자, D헤르츠 소리를 내는 음원이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관측자는 소리 속도의 0.1배로 움직이고 있어요. 0.1배. 이때 관측자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질 때 들리는 진동수죠. 네, 관측자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질 때 들리는 진동수. 즉, 변화하는 진동수는 바로 관측자가 움직이죠. 음원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서 V분의 V, 그리고 멀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관측자의 속도를 해주면 여러분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때 관측자의 속도는 음원은 D만큼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측자는 그의 0.1배만큼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중첩과 정상파입니다. 자, 중첩, 우리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존재를 할 때, 그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 서로를 변화시키거나 확인시키지 않고 그냥 대수적으로
더해줬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헤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 파동이 만났을 때 더 증가하는 이런 간섭을 우리가 보강 간섭, 그리고 더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소멸 간섭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사인파 같은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만난다. 이 두 개가 중첩이 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사인파가 그러면 바로 진폭은 2a 코사인 2분의 파이만큼 바뀌고, 그리고 똑같은 사인파죠.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리고 초기 위상값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 원래 사인파와 같은 k, 같은 오메가를 가져요. 이 말은 같은 진동수와 같은 파장을 갖는다는 말이죠. 다만 진폭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정상파예요. 정상파 문제,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같은 진폭, 같은 진동수, 같은 파장,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사인 함수가 있다. 속의 위상차도 없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면은 만들어진 합성파는 2a sin kx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함수죠. 자, 이 함수는 바로 sin 함수예요. 그리고 이 sin 함수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이동하지 않는 그런 사인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 스탠딩 웨이브 또는 정상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상파에서 중요한 건 바로 마디, 배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마디와 배의 위치. 따라서 kx가 n파일 때가 사인 값이 0이죠. 그게가 마디다. 그래서 바로 x가 2분의 n파인 그런 위치에서 바로 마디를 갖는다. 반면에 배는 2분의 n파이에서 그쵸, 가장 최대값을 갖죠. 따라서 우리는 x의 위치는 4분의 n파이, 그리고 이때에는 1, 3, 5, 7, 9 이런 홀수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쪽에 벽에다가 줄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그 반사파들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상파는 특정한 진동수에서만 만들어져요. 특정한 진동수. 그리고 또 그 말은 특정한 파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 특정한 파장은 바로 n분의 2l이었습니다. n분의 2l. 이렇게 첫 번째 n이 1일 때, 이때는 바로 길이가 반파장이죠. 두 개 생겼을 때, 두 배 진동 n이 2일 때는 바로 파장과 같을 때, 세 배 진동일 때는 길이가 바로 2분의 3 파장.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결국 양쪽에 벽에 걸려있는 줄에서 만들어진 정상파의 경우 특정한 파장들은 바로 n분의 2l이 되고, 그때의 주파수는 람다분의 v로 바로 2l분의 nv 값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문제 있었어요. 12주차의 6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d인 줄이 있어요. 이 줄에서 속력이 251호예요. 이 기타 줄에서 나타나는 정상파 중에서 진동수가 두 번째로 낮은 소리의 진동수가 얼마냐? 자, 바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줄이 걸려 있죠. 기타 줄 보면 위에도 걸려 있고 쭉 해서 아래에도 줄이 걸려 있죠. 뭐 이런 모양인데, 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즉 양쪽 벽에 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경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앞에서 배운 이 경우죠. 이때 특정하게 갖게 되는 파장이 바로 n분의 2l이고, 그때의 주파수는 람다분의 v이기 때문에 2l분의 nv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기타 줄이 갖게 되는 특정한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2l분의 nv죠. 2l분의 nv. 근데 두 번째로 낮은 소리의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몇일 때죠? n이 아니 이 침묵은 뭐죠? 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낮은 소리의 진동수니까 n이 몇일 때?
그렇죠. 2일 때겠죠. 2일 때. 근데 n이 2일 때예요. 가장 낮은 소리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진동수가 낮다는 거는 소리도 낮다는 거예요. 네. 그 가장 낮은 음역 대는 진동수가 낮아요. 근데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소리의 높이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점점점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n이 2일 때예요. 그때 줄의 길이 얼마예요? 줄의 길이는 바로 d. 속도는 바로 2515. 넣어주면 여러분이 진동수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연 진동수 중에서 어느 하나의 진동수로 구동이 되면은 정상파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막 진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공명이었죠. 공명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관에서 나타나는 정상파의 경우예요. 관이 두 가지 경우 나옵니다. 양쪽 다 열렸을 때, 아니면 한쪽은 닫히고 한쪽만 열렸을 때. 우리 예제 문제 양쪽 다 열린 경우 있죠? 양쪽 다 열린 경우. 그래서 양쪽 다 열린 경우는 이렇게 열린 데는 대, 그리고 가운데에 마디가 생긴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때 생기는 특정한 주파수들은 바로 EL분의 NV로서 양쪽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경우와 같죠? 네, EL분의 NV. 반면에 한쪽이 닫혀있는 관은 닫힌 데는 말이, 열린 데는 배가 생기기 때문에 4일분의 NV, 이때 N은 1357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과제 문제, 그리고 예제 문제는 바로 열린 경우예요. 열린 경우. 그래서 여러분 열린 경우 꼭 기억하세요. 이때 주파수는 바로 2L분의 NV. 그래서 가장 낮은 첫 번째 기본 진동이 N이 1일 때, 두 배 진동은 N이 2일 때, 세 배 진동은 N이 3일 때, 이렇게 차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관의 길이, 그리고 그때 그 속에 소리의 세기, 음속을 여러분이 각각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바로 16, 17장에는 여러분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퍼스 자율전공 최예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형성과 세포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의 내용은 저에 대한 소개와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활용한 인공장기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캠퍼스 자율전공이고 바이오 화학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꿈이라기보다는 목표가 있다면 뭐든지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는 게 지금의 목표이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란 분화하지 않은 상태의 세포로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가복제 능력, 분화 능력, 호밍 효과입니다. 자가복제 능력은 자기와 동일한 형태의 능력을 가진 다른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분화 능력은 줄기세포가 인체의 필요에 의해서 구조 및 기능이 특수화되는 현상으로 줄기세포가 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인체에 필요한 다른 조직으로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밍 효과는 줄기세포가 정맥에 투여될 시에 손상된 부위로 줄기세포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와 상체 줄기세포로 나누어집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증식력이 강하고 자가 생산이 용이하지만 암 형성 가능성, 면역학적 거부 반응,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체 줄기세포는 면역학적 거부 반응이 없고 의학적 적용이 용이하고 윤리적 문제가 없어서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증식에 한계가 있고
줄기세포성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기세포의 기능은 먼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상처 치유의 기능이 있고 면역 관련 장기 기능을 정상화하여 면역을 조절하는 면역 조절 기능, 손상된 세포의 분화를 통해 정상세포로 분화하는 분화 기능, 그리고 콜라겐, 호르몬 등 성장 인자를 촉진하여 인체 내의 조직을 개선하는 주변 분비물에 신호를 주는 기능, 인체 내의 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된 혈관을 재생하여 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돕는 혈관 신생에 의한 혈액 공급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기존 장기 이식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첫째, 장기의 부족, 둘째, 지나치게 과도한 수술 비용, 셋째, 이식된 조직이나 기관을 인체 내에서 공격하는 면역학적 급성 거부 반응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 이식은 타인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환자의 신체로 이식함으로써 앞서 말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는 환자 자신의 몸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발견한 뒤 이를 특정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환자 자신에게 다시 이식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줄기세포의 인공장기 형성은 성체 줄기세포의 발견으로 윤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면역적 거부 반응과 이식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질병의 치료 또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줄기세포를 분리해내는 것과 그 분리한 세포가 줄기세포인지 식별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치료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술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기술이고 환자의 줄기세포를 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하는 방법이고 신의료기술 승인이 필요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우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느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말한 첫 번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임상시험 중인 경우이거나 무허가 치료법일 경우에는 환자는 치료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부작용 어떤 부작용 말씀하시는 줄기세포는 어디에서나 채취 가능한가요? 줄기세포는 대화 줄기세포는 이제 수정란에서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성체 줄기세포는 아직 제가 조사를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성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줄기세포 이것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했어, 예진이. 네, 뭐 줄기세포와 인공전기,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약간 생명공학 관련한 내용들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줄기세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게 그 수정란에서 채취해서 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많이 있죠, 물리적인. 그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하는데, 주로 좀 그 분화가 일어나는 곳에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도 줄기세포가 채취는 가능합니다. 다만 얘가 분화가 돼가지고 계속 좀 분열을 해야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기관들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채취를 할 수 있죠. 특히 뭐 피부라던가 뭐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채취를 하는데 아직 성체 줄기 세포는 좀 뭐랄까 한계점이 많이 있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성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줄기세포를 심어서 생성되는 데는 뭔가 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동물마다 좀 다를 것 같고, 또 사람 중에서도 사람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정란이다. 수정란이 분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쵸? 우리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그 아기가 10달 뒤에 태어나는 그동안 그거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뭐 피부나 이런 것들 재생하는 각각의 기관들의 시간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짧게